네, 안녕하세요. YN 컨설팅의 김지영 이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에게 그 요청하셨던 내용 자체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실제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고 채용을 하는지, 실제 어떻게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존의 실무자들 인터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했던 역량들, 그리고 이제 채용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도출했던 평가 방식 혹은 제가 이제 면접관 교육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좀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취준생들의 인식은 어떨까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혹은 본인이 실제 현실을 깨닫고서 어디로 실제 취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인식 조사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란색을 보시면 어디를 취업하고 싶냐라고 응답을 했을 때 지금 이번에 21년도에는 공기업 이제 가장 1순위로 나왔고 그다음 대기업.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매번 이제 누가 1위냐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맨 마지막이 지금 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취업을 예상하는 기업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색 바를 보시면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거는 조금 덜한데 실제 내 현실은 여기를 많이 갈 것 같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인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외국계 기업의 현실을 보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거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외국계 기업을 왜 조금 고려를 하는데 어려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인식을 이제 찾아봤을 때에도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 물어보니까 지금 첫 번째 10명 중에 8명은 어학 능력이 진짜 일단 필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계니까 앞에 외국이라는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따라 붙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한 경험을 그래도 조건을 갖춰야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글로벌 감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뒤에 이제 실무자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을 때 그걸 좀 대조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문화라든지 어떠한 좀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을 이제 글로벌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는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실무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역량이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각기 다른 모든 외국계 기업의 그 실무자 30명 대상을 제가 좀 인터뷰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학 능력, 두 번째가 직무 전문성, 세 번째는 조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조직 융화력이라고 표현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융화력이나 기타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채용의 트렌드라고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 스킬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연관성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 내용들을 보면은 뭐 아웃고잉이라든지 오픈마인드, 유연성, 문화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당 기업에 핏한 그런 인재인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기타를 제외하고 어학 능력부터 하나씩 그 해당 역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국어 역량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뭐 학생이든 그다음 실무자든 모두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슈는 그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를 요구를 하느냐. 지금 이건데 실무자들하고 조금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영업 관리자 담당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진짜 영어를 유창하게 모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사실상은 모국어가 아닌 뭐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하고 영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외국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발음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유창해야 될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재무 담당자 실무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사의 어떤 팀 역할에 따라서 이제 다 좀 상황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본사의 커뮤니케이션 조금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빈도수가 높다 보니 조금 더 요구되는 수준이 높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무단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관리직에게 조금 더 영어의 수준을 조금 높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해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조직의 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사에 있는 그 재무부서와 분리된 구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본사 재무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뭐 매번 예상 편성이라든지 인력 채용할 때마다 레포팅을 해야 되고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을 매번 해야 되겠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분리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월 분기마다 이제 레포트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라이팅 스킬만 조금 잘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관점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해요라고 하면은 결론은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왜 그렇게 발생을 하느냐? 왜 모든 사람을 해외대 나온 사람 채용 안 하고 그래도 조금 실력이 부족한 한국의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토박이들을 요구를 하느냐? 이 포인트를 따져본다면 외국계 기업이 애초에 생긴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도 상대적으로 그 채용의 KPI 중에 하나가 인력의 풀을 많이 확보해야 그 안에 뛰어난 인재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만 풀을 모아놓는 거랑 영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풀을 모아놓는 거랑 그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영어는 떨어지더라도 인력 풀을 좀 더 많이 확보하자. 그런 목적에서 좀 더 채용을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밑에 이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해외대를 나온 조금 유창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본사와 재무 구조가 연결된 기업 구조가 있는 곳이던가 아니면 한국 지사의 대표나 임원이 뭐 외국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포지션으로 따져본다면 뭐 리더라든지 혹은 이제 해외 이동 가능성 있는 포지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무로 따져본다면 경영 지원이라든지 관리직에 대한 부분 기획이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본사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 나온 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채용 공고가 영어로 되어 있느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애초에 당신이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죠 라는 게 어느 정도 뉘앙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영어 사용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국내 대졸자로 조금은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뭔가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재무 구조가 분리된 기업 구조인지 그 다음에 한국지사의 뭐 대표나 임원이 한국인이라든지 사원 대리의 어떤 실무자 포지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직무적으로 따져본다면 국내 한국인 대상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뭐 영업직이나 서비스직 그 다음 생산 물류 쪽에 조금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긴 또 마찬가지로 국문으로 채용 공고가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영어가 조금은 국문보다는 덜 쓰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냥 면접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제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꼭 보이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국내 기업에서 자격 요건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하신 분, 그래서 뭐 토익, 뭐 토스, 스피킹, 오픽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이번에 채용권에서 올라온 채용 공고인데 직무별로 요구되는 영어 회화의 최소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도의 점수를 맞아야 제출하셔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 지원을 하려면 영어 점수가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굉장히 뭔가 명확하죠,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또 면접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 때 영어 면접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뭘 물어보냐라고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요 기출 문제들을 보면 뭐 직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좀 개인적인 것들, 약간 일반 좀 제너럴한 질문들을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또 답변을 잘하니까 조금 그걸 좀 올린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기본 베이스로 조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외국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심플해요. 자격 요건이 지금 파란색 보시면 영어가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를 끝이에요. 다른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플러스 점수는 있습니다의 수준이지 그게 지원 자격 요건에서 큰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했을 때는 실무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했던 뭐 자기소개나 장단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레주메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고 뭘 얻었는지 구체적인 경력, 경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보면은 성과 기반의 직무 역량이라고 했는데 직무 역량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제 인터넷 채용 공고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지원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요. 보시면 자유 양식의 이력서, 뭐 아니면 한글 이력서, 영문 이력서 이거를 이제 이메일로 제출을 하는데 딱히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지원하는 뭐 구직자분들에서는 어떻게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느냐 굉장히 좀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들어가는 건 바로 직무에 관련해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엮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유양식입니다라는 의미는 당신이 와서 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라는 거를 자유롭게 보여줘 이 의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의 특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본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다음 채용 인력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 명 뽑을 거나 뭐 2명 뽑을 때 본사에다 요청해가지고 우리 이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좀 설득하는 작업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자리 공석이 생겼을 때 보통 이제 포지션에 대한 공고를 올리고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신입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신입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중고 신입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시에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경력자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신입을 뽑을 경우에는 뭐 1년 정도 경력이라고 하긴 했지만 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략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를 따져보면은 한 3년에서 5년 차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직무 역량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는데 제가 구글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에서에 대한 채용이 굉장히 좀 핫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는 하는데
구글에서 애초에 채용 그 전형을 설계하기 앞서서 참고했던 연구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좌측에다 가지고 왔는데 프랭크 슈미트랑 존 헌터가 연구했던 채용 평가 방식 19가지의 그 평가 방식마다 입사한 후에 그 성과와 얼만큼 연계가 되어 있는가, 얼만큼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 평가 그 연구 결과를 참고를 해가지고 채용 전형을 조금 설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9가지인데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만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면 맨 상단에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다,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지금 작업 표본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실무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주어주고 작업을 해봐라, 샘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IT 쪽이라고 하면 요즘 코딩 테스트 많이 하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 표본 검사고, 뭐 외국계 기업에서 컨트리 매니저 채용을 할 때에도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건데 그 서비스를 각 고객 세그멘트로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 각 고객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인지 분석하고 그걸 1년 내에 향후 전망까지 도출해서 정리하라, 뭐 이러한 지금 주제를 주고 PT 발표를 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작업 표본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 표본 검사가 0.29라고 되어 있는데 약 29%의 성과를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표본 검사를 통해서 인재를 채용을 했더니 그 인재가 성과를 내는 걸 약 29%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밑에 종합 인지 능력은 우리의 인적성 검사와 좀 비슷하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성 검사는 0.26%, 26%, 그 다음에 가장 또 국내 기업에서 요즘 많이 쓰는 구조화 면접이 26%, 그 다음에 뭐 직무 지식 테스트 23%, 이력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는 12%, 뭐 이런 식으로 성과에 대한 설명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29%가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괜찮은 전형이냐, 방식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드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 또 한 가지 알아낸 건 뭐냐면 2가지 전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작업 표본 검사랑 뭐 구조화 면접 이 2개를 복합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저 2개를 더해서 나오게 되면 55%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이제 정확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글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복합적으로 융합시켜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실제 이런 복합적으로 조금 융합된 면접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면접 전형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걸 대략 방향을 구글에 세웠다면 기준을 뭘 세울 거냐, 이거 이제 문제가 남았죠. 그래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구글 내에서 있는 고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든 설문을 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도출한 게 지금 이 4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 능력, 뭐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그래서 2번째는 리더십, 조직 문화의 적합성, 직무 수행 능력. 이 4가지를 기준으로 그러면 앞으로 채용을 할 때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평가 방식과 평가 기준이 이렇게 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뭐 보통 6가지 단계, 이거는 뭐 포지션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공채든 개인 면접이든 해도 뭐 1개월을 거의 넘어가지가 않는 데에 비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2~3개월 정도까지도 굉장히 장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보면은 폰 스크리닝이랑 해서 전화 인터뷰를 먼저 채용 담당자랑 진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지원한 직무에 대한 Q&A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지원한 대상자가 직무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를 갖고 지원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직무 적합성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부터 통과가 되면 본 인터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인터뷰에서는 그 지원한 직무의 실무자들, 그래서 입사하게 되면 같이 일하게 된 사람들이 1대1로 면접을 들어가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각 면접마다 1시간씩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직무 관련된 시니어 팀원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이제 1대1로 진행을 하면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4가지의 복합적인 그 면접 질문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인터뷰는 대표이사랑 영어로 캐주얼 톡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에 일할 만한 인재인지 어떤 핏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의 면접 후기를 살펴보더라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복합적으로 면접을 진행을 해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4번의 인터뷰에서 질문이 2가지 이상의 주제가 복합적으로 조금 연관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서 어떤 그 직무에 대한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그 방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 질문이 이런 게 있겠죠. 당신이 이메일 제품을 만들고 있고 경쟁자가 그들 제품 매달 $5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팀원한테 어떠한 공거를 할 건지,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팀원한테 추천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셨는지, 그 추천의 장단점은 뭔지, 그게 본인 생각했을 때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면서 직무 관련된 지식들도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본다던가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좀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역량으로 따져보면 조직 융화력, 우리 조직과 핏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이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하게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채용 관련해가지고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그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14개의 리더십 원칙 이걸 가지고 채용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퍼져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면접 후기를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집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여러 번 면접을 걸쳐가지고 끈질기게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 채용 담당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리더십 프린시플만 가지고는 부족해. 이거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 레이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 레이저라고 하면은 어떤 바를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기준을 올린다. 이러한 의미인데 지원자가 어떤 리더십 원칙이나 조직 문화와 맞는지 아닌지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관련돼서 평가를 하는 채용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거죠. 면접관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낮게 주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강력한 거부권까지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아마존에서는 이 조직 문화와 핏한지 여부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의 그 채용 프로세스를 보시면 서류 전형에서부터 애초에 아마존 리더십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에세이를 가지고 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인적성 검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리더십 원칙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 2차와 파이널 인터뷰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 어떤 업무 상황들을 주어주고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거를 이제 팀장급이나 부장급이 각각 다른 영역을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4가지의 리더십 프린시플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질문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데 이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거냐 아니면 퀄리티를 타협하고 기간에 맞춰 출시를 할 거냐. 어떻게 보면은 앞에 리더십 원칙이 상충되는 충돌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출시 시기를 늦추게 되고 결함을 고쳐서 출시하게 된다면 뭔가 기준점을 최고로 고집한다라는 거를 이제 수용을 하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고객에 집착하라라는 고객에 대한 어떤 약속을 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가지고 또 면접에서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든 원칙을 가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외에도 다른 기업이라 했을 때 제가 이제 면접관 교육으로 갔던 코치코리아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있고 그 인재상에서
관련된 역량을 도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있고 인재상의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에서 나타나는 그 역량, 매칭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도출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면접 질문들을 도출하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실제 인재상과 가장 좀 적합한 면접 질문들을 활용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의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봤던 역량 3가지와 그다음 그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